오늘은 증상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먼저 파킨슨병 환자가 식사를 제한하거나 뭐 더 챙겨서 드셔야 되거나 이럴 거는 없습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5가지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지방. 자, 탄수화물은 쉽게 생각하면 곡류예요, 곡류. 그리고 단백질은 고기, 콩류 또는 생선, 달걀. 거기에 덧붙여서 우유와 유제품을 포함하고요. 비타민, 무기질은 뭐 과일류, 채소류, 그리고 지방은 알게 모르게 계속 섭취가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양소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식단을 먹을까? 이 5가지를 어떻게 챙겨 먹을까? 생각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잡곡밥을 한 그릇 먹고 거기에 시금치 나물을 먹어서 무기질과 비타민을 좀 보충해야겠다. 그리고 단백질이 보충돼야 되니까 두부 부침을 하나 좀 마련하거나 달걀 후라이를 하나 해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고 거기 이제 한국인은 당연히 김치가 들어가고요. 끝나고 우유 한 잔 마셔야겠다. 이러면 5가지 영양소가 충분히 보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우리 뇌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단을 하셔야 돼요. 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단은 사과, 딸기, 오렌지, 토마토, 키위, 녹황색 채소, 견과류입니다. 자, 사과는 하루에 1개 이상씩 드시는 걸 권하고 있는데, 저는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 개 정도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딸기류, 베리류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 문헌에서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강하고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이 퇴행성 진행을 조금 더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베리류는 다 돼요. 딸기,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베리류는 다 되는데 하루에 10개 이상 드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색깔이 있는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은 다 챙겨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류와 채소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단백질이에요. 근데 파킨슨 약제가 단백질 성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식을 하거나 또는 육류 같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약물에 흡수가 안 돼서 고기를 꺼려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하고 우리 몸의 근육을 형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너무 비계가 많은 건 제거하시고 살코기 위주의 쇠고기, 비계가 없는 닭 가슴살 이런 것들이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고단백 식사가 본인의 약물을 드실 때 뭔가 영향을 미쳐서 약의 지속 효과가 짧다든지 금세 약 효과가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식사와 2시간 정도 간격을 둬서 드시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용으로 드시면 저녁 식사용은 아무래도 휴식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단백질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2번째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도 여러분 오늘 운동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상생활로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여러 가지 세라피 운동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파킨슨병 환자한테 효과를 발현했다. 정말 환자의 우리 본인의 몸 상태를 측정하는 게 UPDRS 척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척도를 거의 나쁘지 않게 하고 꾸준히 향상되거나 유지시켰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운동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오늘같이 걷기 했던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리고 보행을 하는 운동, 그 밖에 본인이 취미로 할 수 있는 태극권이나 댄스나 이런 운동도 좋다고 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선 저는 운동에서 더 특별한 거,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환자분들이 너무 자세가 구부러져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피사의 사탑처럼 옆으로 휘어요. 구부러져서 어떤 분은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위가 또 구부러져요. 이런 환자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구부러지는 증상은 파킨슨 증상의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나마 좀 더 완화시키고 잘 관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세를 펴게 하려면 이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르는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물론 여기서 얼굴과 다리를 X자로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도 다리 구르기만으로도 허리 주변 근육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는 오히려 구부정한 걸 피게 해야 되죠. 근데 벽에 대고 만세하면서 피는 것도 방법이지만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리는 것도 허리를 자꾸 펴주고 구부정한 자세를 자꾸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외래 올 때마다 환자들한테 구부정하다고 보기 안 좋다고 말할 때마다 이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벽에 기대서 허리 척추를 한번 눌러주면서 허리 척추를 곳곳하게 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서 내 손주가 가까이 안 온다. 너무 얼굴 표정이 무섭다고 한다. 웃는 표정이 이제는 안 지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더 지나니까 표정이 없다 보니까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침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는 수많은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해야 돼요. 또 얼굴에는 안면신경이 있어서 턱, 이마 이런 부분에도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마와 코 찌푸리기 운동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이마에 주름이 지어질 만큼 찡그렸다 폈다 찡그렸다 폈다 이거를 10번 정도씩 하시고요. 볼 부풀리기 운동, 볼을 가득 부풀렸다가 다시 오 하고 뾰족하게 내밀었다가 부풀리고 뾰족하게 하고 부풀리고 뾰족하게 하고. 지금 약간 점심 드시고 좀 나른한 시간인데 한번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하려고 제가 다 준비해 왔는데요. 마스크를 못 벗는 관계로 좀 같이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마스크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볼 부풀리고 쫄깃하게 하고 볼 부풀리고 쫄깃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입술 운동인데요. 입술 운동은 입술을 담은 채로 뾰족하게 한 다음에 가능한 이 끝을 쫙 하듯이 넓게 벌리는 거예요. 뾰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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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5번 내지 10번 반복하도록 권하고 있고, 다시 이번에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이것도 5번 내지 10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3년 근무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목이 터져라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해요.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신 다음에 다음 외래 때 오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2년 보면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완전히 틀려요. 침 흘림도 줄어들고 얼굴에 표정이 생기가 있게 표정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한 귀로 듣고 아유 귀찮아 안 할래 하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정말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혀 운동인데요. 혀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발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삼킴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얼굴 표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혀를 길게 최대한 앞으로 쭉 빼서 다시 집어넣어보고, 쭉 빼서 집어넣어보고, 이번에 가장 큰 원을 혀를 이용해서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혀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혀와 천장을 차는 겁니다. 해보세요. 자, 우리 10번만 해볼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하신 분들은 많이 점점 얼굴의 표정이나 언어나 이런 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목소리 장애인데요. 자, 목소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서 계속 되묻는데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되물으니까 이제는 본인도 힘들고 마음이 짜증나서 주변 사람하고 통화도 하기 싫고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생기면 더 심해져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증상이.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시겠지만 목소리의 크기가 작아지고 목소리의 발음이 약간 어눌해지고 또 저처럼 음의 고조가 있는 게 아니라 음이 아주 단조로워지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거든요. 더불어서 동음이 반복되는 증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런다든지 어떤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그나마 향상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언어 치료를 받는 물리치료실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내가 어떤 뭐 좋은 가치관이나 좋은 문구 새기고 싶은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 문구를 크게 적어서 벽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문구를 계속 내 마음을 새기듯이 읽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질러내듯이 이렇게 하시는 걸 훈련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뭐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라든지 큰 소리로 책 읽기 이런 것들을 권유하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혀 운동, 볼에 바람 넣기, 얼굴 찌푸렸다 펴기 이런 얼굴과 혀, 주변 근육을 자꾸 풀어주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걸어오시는 유산소 운동을 내가 걷는 운동을 하셨듯이 내가 평상시에 잘 움직이지 않는 얼굴의 곳곳의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손의 떨림은 다른 증상보다 환자들이 좀 많이 대인관계적으로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자녀분의 결혼을 시키는데 내가 손이 떨리고 그래서 이게 보여질까봐 너무 민망하다 뭐 이런 고민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손이 떨려서 불편한 거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져서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떨림 증상은 안정시 떨림이에요. 물론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성 떨림과 어떤 활동을 할 때 활동성 떨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정성 떨림이라 오히려 활동할 때는 감소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떨림을 컨트롤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코드 같은 거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 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시 떨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염주를 계속 세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도 안정시 떨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정시 떨림을 표현해 드렸고, 반면에 어떤 자세를 유지할 때 또는 어떤 그 행동을 할 때의 떨림, 그런 것들은 이거하고는 관련은 없기는 없어요. 근데 이 안정시의 떨림이 사람 많은 곳, 긴장한 곳, 내가 좀 어떤 뭐 속상한 일이 있었던 그런 긴장성 상태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마음을 조금 평안하게 유지하고 전환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보행동결 관리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보행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보행동결이란 뭐냐면 발바닥이 발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동결돼 버렸다, 얼어버렸다 이런 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걸으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서 상체는 앞으로 가서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이 증상은 주로 첫 발을 뗄 때 또는 방향을 돌려서 방향을 돌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생기고요. 좁은 곳이나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보행동결이 시각적, 청각적 큐사인에 효과가 있어요. 레이저 지팡이인데요. 레이저 지팡이는 이 외국에서 직수입해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도, 자, 방금 제가 눈앞에 보이는 선, 빨간 선, 레이저 지팡이로 걷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아니고도 지팡이를 툭 첫걸음을 차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군이처럼 하나 들어 올리면서 걷는 거를 시도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이러면서 걸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사람 많은 곳, 그 긴장되는 곳에선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걸음을 멈추고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리에 선 다음 다시 걷는 걸 시도하시고요. 대부분 환자들이 집에서 많이 넘어진다고 하세요. 집은 이렇게 넓은 공간보다는 좁잖아요. 그래서 안방에서 나올 때, 화장실에서 나올 때, 부엌에서 나올 때 이 첫 걸음을 시작하는 그 공간에 검은색 테이프나 시트지를 두 줄 정도 붙여두시면 보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본인이 지팡이를 개발하셨어요.
자, 검은색 뭔가 줄을 본인이 달았죠. 고무를 이용해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음이 안 되면은 번쩍 그 고무를 넘어가시는 거죠. 네, 굉장히 본인 증상 조절에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돌 때 보행 동결이 생기고, 이게 마침 신호등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번쩍 들어올리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시각적 효과를 반영한 어떤 보행 동결 관리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또 다른 보행이에요. 가속 보행이라고요. 걸음은 잘 걸어지기는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BBS 방송에 마침 제가 찾아서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천천히 걷고 싶어도 점점 빨라지는 걸음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된다. 보는 사람도 불안한 모습, 집 앞에 다다르자 더 빨라지는 속도, 결국 위태롭게 넘어지고 나서야 멈추시는데, 이러면서 이 환자분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어떤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뇌회로가 막 빨리 돌아가면서 그 가속보행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에게는 넘어지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20걸음 가다가 알아서 스스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20걸음 가다가 멈추고, 20걸음 가다가 멈추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집안에 동선의 벽에 안전대를 설치하는 것도 잡아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이제 여기까지 운동성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운동성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변비예요. 변비는 파킨슨병 환자의 거의 70-80% 이상이 변비로 호소하는데, 그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의 행동도 느리게 하지만 자율신경계 안, 장의 움직임도 느리게 해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변비가 많이 생기는데요. 변비 며칠이라도 못 보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드시기도 싫고. 예, 그 괴로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는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4단계는 아예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꾸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여러분이 좀 노력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는 변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에 그 나의 뇌가 마치 작용을 해서 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밤 동안에 식사를 안 하시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서서히 장이 움직이는데, 그때 미지근한 물을 한두 컵 정도 마시고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변 보러 가야겠다 하고 배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적당한 시간은 기상시와 식사 30분 후가 가장 변이 잘 나오는 그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잡고 화장실에 변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시간대에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이라는 건 결국은 밀어내기 한 판이에요. 그래서 한 끼만 먹는다 이러면 잘 안 나와요. 꼭 세 끼를 과일, 채소, 곡물을 날마다 섭취하셔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6 내지 8잔 물을 음용하셔야 되는데, 밤에 특히 나는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그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꾸 가서 잠을 깨게 된다, 이런 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론 약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겠지만 낮 동안에는 하루 6 내지 8잔의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복부 운동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이 장, 배를 하루에 하나 둘 이러면서 500번 두드리기를 하셔야 되고요. 복부 마사지도 돌려가면서 30회 하셔야 되고, 배 들이밀기, 앞뒤로 내밀고 들이밀기, 이런 거를 500번 이상, 그리고 아까 전에 자세를 비틀었던 운동들, 복부와 허리 근육 강화 운동 5번 이상,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자꾸 하셔야지 결국은 나의 장이 조금이나마 더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1단계는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충분한 섬유질 제조를 섭취하는 건데, 섬유질이 자기한테 맞는 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건자두가 되게 좋다고 푸른 주스를 한 몇 개 먹으면 아우 시원하게 잘 나와요 이러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한테 잘 맞는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그냥 유산균 음료를 본인이 만든 거 먹었더니 잘 나온다는 분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섬유질이 많이 풍부한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처럼 해조류를 이용한다든지 채소류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건포도, 무화과, 뭐 과일을 이용하다든지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그래도 변이 안 나오는 게 많이 다반사세요. 그렇다면 변 자체를 좀 팽창시켜주는 거, 변을 좀 더 기름을 이용해서 윤활시켜주는 그런 약재를 써야 되는데,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게 삼투성 완화제죠. 뭐 마구오나 듀파랍 시럽, 그리고 장 운동 개선제, 장 운동을 좀 도와주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변괴 자체를 형성하는 제제로 뮤타실, 실콘, 차전차시, 플란실 이런 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병 관리 잘 안 하시면 위에 엑스레이 사진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뽀글뽀글 까맣게 보이는 게 다 변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이러면 여기서 꽉 차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대장에선 수분을 쫙 흡수해가지고 변이 딱딱해지면서 도저히 옴짝달짝 움직여지지 않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떤 시술이나 수술적 방법으로 응급실에서 변을 빼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건 일상생활을 통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립성 저혈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몸 안에 그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 중에 도파민의 신경전달 세포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뇌 안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 세포도 감소를 합니다. 그 노르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에 작용을 하는데요. 교감신경의 역할은 심장과 연관이 있어서 말초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수축을 못해서 그 말초에 있는 혈액들이 심장으로 귀환을 잘 못해서 결국은 어지럽다. 갑자기 누웠다가 일어서니까 횡한이 돈다. 또는 잘못하면 실신한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일단은 혈압기를 구입하셔서 정말 본인의 증상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누워서 한번 재고 일어서서 뭐 난간 같은 거 잡고 일어선 상태에서 3분 이내에 쟀을 때 수축기압, 맨 위에 있는 혈압이요, 30 이상 차이가 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되도록 물을 많이 드십시오. 일단은 우리 사람 몸에 물이 70% 정도 있는데요. 볼륨량을 일단 많이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물을 많이 드시게 하고,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소금이 있으면은 그 삼타 원리에 의해서 물까지 같이 따라오면서 좀 더 그 혈류량이 보유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조금 짜게 드시고, 반면에 혈관을 이완시키면 더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더 내려가겠죠. 그게 사우나, 조교, 오랜 기간 하는 뜨뜻한 물에서 하는 목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사우나, 조교, 오랜 시간의 목욕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오랜 시간 그 뜨뜻한 물에서 몸을 담그다가 딱 일어서면 갑자기 휑 돌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상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지인하고 같이 간다든지 한 단계 한 단계 몸을 움직일 때 앉았더니 괜찮다, 섰더니 괜찮다, 이런 단계적으로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하면 더러 약을 의사가 처방하기도 하지만 그 약에 따라서 그 피 검사를 좀 해야 된다든지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든지 이런 약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관리 방법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또 식사를 한 직후에 또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식사를 하면 이 소화를 시킨다고 혈류가 배 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약간 복대를 착용하고 식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일어서면 또 혈압이 떨어지니까 압력 스타킹을 신고 다니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 부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거의 그 강의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병을 관리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잘 모르고 그냥 물론 주된 병원은 다니지만 다른 병원, 개인 병원에서
그냥 파킨슨병이 있다고 미처 말씀하지 못하고 이 약을 먹다가 파킨슨 증상이 심해지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소화제하고 조현병 치료로 많이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인데요. 소화제로는 메토클로프라미드라는 약이에요. 일단 뭐 상품명으로는 맥페란, 맥소롬 이런 약인데요. 멀미 있을 때 많이 우리 일반적으로 맥페란, 맥소롬 먹잖아요. 근데 이게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파킨슨 증상을 오랜 기간 먹었을 때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레보설피라이드도 소화제인데 상품명으로는 레보란, 레보설, 레보프라이드, 레보설피라이드 여러 가지 제제 약 80여 가지가 상품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파킨슨병 환자가 드시지 말아야 될 금기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운 어떤 증상 때문에 진료를 보실 때는 그 의사한테 파킨슨병이 있는 분이라고 꼭 얘기하시고 소화제 중에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이 쪽지에 적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아서 KBS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구토 치료 성분 메토클로프라미드 신경계 부작용 주의. 우리 파킨슨병 환자들이 드시지 말아야 될 약입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로 할로페리돈,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프페나질 이런 거는 뭐 거의 드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간간히 헛것이 보이거나 과한 행동장애가 나타났거나 이럴 때 덜어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도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3년 환노들과 지내면서 저는 뭐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연세가 조금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의 연세면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보다 더 멋지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정말 잘 살아왔다고 응원하고 싶고 인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병이라는 건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던 나한테 온 병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우울해지면은 밖에 나가기도 싫고 대인관계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본인의 병에 집착하면 더 안 좋은 증상이 이상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우울한 정서가 또 이 병의 일환으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거에 압사되지 않고 그거를 이겨나가야죠. 우리의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물론 저의 삶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집에 혼자 계시거나 혼자의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소소한 일상을 아주 친한 친분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자기의 병에만 아주 몰입되기보다는 요즘에 내 딸은 어떻게 살고 있지? 내 손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관심을 갖고 전화 한번 해주면서 서로 관계를 트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우울한 마음이 들면 햇빛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울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김민성 간호사가 얘기했지 일단 나가보자 하고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그래서 햇빛 한번 보면서 찬란한 햇빛 아래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산 한번 쳐다보고 꽃 한번 쳐다보고 눈 오는 거 쳐다보고 이렇게 사계절을 느껴가면서 하루하루를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파킨슨 주로 많이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간호사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상에서의 관리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뇌신부 자부 수술은 여기 실장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더러 환자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파킨슨병이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죠. 그런데 약물 치료를 이제 5년, 10년, 15년 넘어가면서 아주 초창기에는 약만 먹으면 내가 파킨슨병인지 아무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약 효과가 떨어져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고 일어나 보세요 하는데도 자꾸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넘어지고 몸 자체가 무거우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약을 드셔보세요. 이제 약 드실 시간입니다 하고 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드셨더니 약 효과가 이제 30분이나 1시간 뒤에 약 효과가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만큼 약 효과가 올라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는 불수의 또는 이상 운동증이라고 하죠. 잘못하면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본인은 너무 막 땀도 많이 나고 살도 많이 빠지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증상입니다. 자, 이거를 약효 소진, 이상 운동증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운동 변동 또는 그 온오프 페노메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환자가 약을 먹었는데 약 효과가 점점 올라와서 딱 온 상태가 있는까지만 올라오면 아주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다음번 약을 딱 투약했더니 이번에는 그 기준선 이상을 넘어서서 과한 꼬임, 이상운동증이 생기신 거예요. 그렇다고 약을 그러면 줄여봅시다 하고 줄였더니 이번에는 약의 지속 효과가 너무 짧아서 3시간 가던 약의 효과가 2시간밖에 안 가고 이러면은 계속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생기시는 거죠. 이거를 후기 운동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약효가 소진된다, 운동 변동이 생긴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이상 운동증이 생긴다. 그러다가 뭔가 정신적인 영향까지 미쳐서 그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긴다. 또는 헛것이 보인다. 환시,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도저히 약만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뇌신부 자구수를 의사 선생님들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권유하기 앞서서 환자 상태가 집에서 지내실 때 정말 그러한지 환자분의 일기장을 적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축에 보면 나쁨은 약 효과가 없는 상태, 보통은 약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상태, 좋음은 약 효과 있는 상태. 그런데 이상운동이 있는 좋음은 약 효과가 있지만 너무 과다한 불수의적인 이상운동증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통이다가 약을 딱 먹고 나서 이상운동증 불수의 꼬임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 1시간 반밖에 효과가 안 나다가 보통으로 다시 넘어가고 다시 불수의적인 이상운동이 생기고 또 보통으로 넘어가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운동 변동을 보인 거죠. 이런 상태를 약에 대한 효과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수술이 바로 뇌신부 자구술입니다. 자, 뇌신부 자구술을 하려면 일단은 도파민 약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약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물 치료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운동 변동이 너무 심해서 지내기가 어려우신 상태여야 되고 약물의 부작용, 약을 먹으면 막 토한다, 너무 어지럽다 이런 부작용이 심해서 더 이상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반면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한 우울증이 있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너무 연세가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이 좀 심각한 질환이 많이 있고 심장이나 폐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는 또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뇌신부 자구술을 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장기간의 약물 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내가 병을 발병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레보도파에 반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추가된 게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떨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술할 수 있다고 공고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험이 적용돼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수술의 치료 과정은 굉장히 그 세밀하게 그 전기 자극선이 뇌 안에 삽입돼야 되거든요. 우리 머리 안에는 중뇌 부분에 운동 회로가 있어요. 그런데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로 인해서 그 운동 회로 중에 시상하액과 뇌측 담창구가 과다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가느다란 전극선을 심어서 전기 자극을 줌으로 인해 시상하액이나 뇌측 담창구의 역할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운동 회로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확한 부위에 수술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 고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머리에 정확한 고정, 나사로 고정을 해서 면류관 같이 이런 모형의 프레임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그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MRI 이미지와 그 프레임과 맞춰가지고
어느 부위에 삽입을 해야 되고 어느 부위에 그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좌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인데 이때는 환자의 증상 상태가 좋아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 머리는 부분 마취를 하긴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그 어떤 뇌 파형이나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그 일렉트로닉 레코딩을 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하나하나 신경과 의사가 체크를 하고, 수술이 다 끝났으면 저렇게 MRI, 엑스레이, CT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모습이 저렇게 목선을 따라서 선이 내려와 있고 가슴에 배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터리가 2개인 모델도 있고요, 하나인 모델도 있고, 충전식 모델도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충전식 모델도 있고, 한 5년 정도 쓸 수 있는 비충전식 모델도 있고, 기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의 구성은 이 머리, 시상 하액이나 내측 단창부에 들어가는 전극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목을 따라서 연장선이 내려오고 가슴에 배터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상 하액에 심겨져 있는 보라색이 전극선이라고 보면, 심겨져 있는 거를 보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전기자극이 계속 가해져요. 그래서 전기자극의 세기, 전기자극의 깊이, 전기자극의 일주에 태기는 횟수, 이런 것들을 의료진이 다 조절하면서 환자의 증상에 맞게 전기자극을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신 환자분이시어요. 이 환자분은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은 떨림 증상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세요. 약을 먹어도 잘 떨림이 조절이 안 돼서 손뿐만 아니라 다리 또는 전신, 이런 떨림이 굉장히 심했죠. 이런 모습이셨고, 이거를 약물 반응 검사라고 약을 먹기 전과 후가 30% 이상 호전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에 적합하여서 그러면 한번 수술을 진행하자 해서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저하게 다르게 보이시죠? 떨림은 전혀 없고요. 서 있어도 떨림도 없고, 균형 감각 검사하는 건데 균형도 좋으시고, 걸음도 뭐 떨림이 없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삶에 만족하시면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의 어떤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파킨슨병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냥 마치 고혈압, 당뇨 환자들 관리하듯이 파킨슨병도 관리해야 되는 어떤 삶의 여정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려면 내 병의 증상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운동성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고 비운동성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볼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안 좋아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안 좋다, 1번 변비, 2번 비립성 저혈압, 3번 통증, 이렇게 적어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야지 효과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도파민 제제, 그리고 도파민 효능제, PK인 멜즈 제제, 그리고 그 도파민의 분해를 차단시켜주는 콘트 이니비터 제제, 마우비 이니비터 제제, 항콜린성 제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계속 약들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 가장 잘 치료가 된다는 병이 바로 파킨슨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 계속 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내 몸에 관한 일상생활에 대한, 내 몸에 대한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길 바라고요. 수술 치료도 병행해서 테크닉적 방법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다 본인한테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 증상이 있다, 나한테는 이 증상이 있다, 다 다르세요. 그래서 다 각각 설명해 드려야 되고 각각 조절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맞춤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본인의 증상을 잘 관찰하고 주치의에게 자신의 불편한 증상을 항목별로 적어오든지 아니면 말씀하든지 잘 얘기를 하시고요. 증상에 따른 관리 방법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잘 습득해서 실행해 보시고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100번 강조해도 아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비타민 C, E, 항산화 효과가 풍부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자,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 가지고 많이 웃는 습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어야지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